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반도체 기초부터 역사부터 아주 쉽고 재미나게 배우는 시간, 우리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인텔 그리고 또 그 앞서서 IBM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텔이 IBM을 받아 기술을 받아 어떻게 생태계를 재패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애플에 의해서 반도체의 그 흐름들과 시계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어떤 생태계를 새롭게 창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난이도가 요즘 굉장히 높아지면서 반도체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듣는 게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네. 거의 현장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컴퓨터 얘기 배우면요. 네. CPU는 두뇌고 뭐 메모리는 메모장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딱 맞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모델들 자체, 우리가 믿었던 모델이 다 많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당연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볼 거예요, 오늘. 네. 굉장히 좀 답답해 할 것 같아요. 비용 대비 그 수익도 잘 안 뭐 나고. 그렇죠. 사실 심지어 쫓아오지 않아도 답답할 거라고요. 예를 들면 TSMC가 아마 심지어 삼성전자가 없다고 해도 네. 굉장히 그 쫄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뒤에 경쟁자가 있건 없건 하여튼 새로운 칩을 팔려면 좀 더 부가가치를 받아야죠. 네. 그러려면 더 좋은 공정으로 전력도 덜 쓰고 해야 되는데 네.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사실 칩 같은 건 수명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쓰겠죠. 있던 거 뭐 네. 재활용해서 쓰고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도. 원래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웨이퍼당 쓸 수 있는 전력은 동일하다. 네. 그래서 사실은 미세 공정으로 가서 웨이퍼,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한 개에서 쓰는 전력이 똑같으니 아파트를 고층으로 만들면 집당 전력은 적게 쓰는 게 일종의 반도체의 전성비. 네, 정확하게 밀도를 높이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밀도를 네. 높이는 거죠. 반드시 높이는 것만 있진 않고 네. 그 하나하나가 작아져도 돼요. 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제가 위로 쌓아도 되고 혹은 위로 쌓는 게 아니면 100개 들어갈 곳에 200개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원래의 방식은 그 100개 들어갈 곳에 200개 넣는 방식이었죠. 네네. 이제 그 방식을 계속 해 나가긴 하지만 이제는 뭐 위에로도 좀 해보고 그게 삼성의 GAA가 하는 방식이죠, 사실. 네. 뭐 트러블이 있다곤 하지만 뭐 나가야 되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화 될수록, 그리고 또 EUV 공정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극단 또는 한계에 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뭐 불안 아르곤 공정 뭐 이런 것들을 썼던 걸로 알고 사실 있는데. 그 사정은요, 이제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분해능이란 게 있어요, 빛에는. 그래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기존에는 뭐 KRF 레이저를 쓰고 네. 그 다음에 아르곤 쓰고 아르곤에다가 이제 액침이라고 부르는데 이멀전 장비를 써서 계속 파장을 줄였어요. 네. 근데 거기서 파장이 더 짧아지면 이제 무슨 일이 나냐 하면 공기에 흡수가 돼요, 빛이. 그게 EUV 영역인데 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회로를 작게 그리려면 웨이퍼에 레이저 파장을 계속 줄여주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파장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공기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제트기 넘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기존에는 그냥 뭐 공기 중에서 레이저 뭐 바꾸고 뭐 안정화하는 기체 넣고 했다고 하면 이제 EUV가 되면 완전 진공을 거의 만들어줘야 돼요, EUV 안에다가. EUV가 들어가는 챔버 또는 EUV 안에서 EUV 기계 자체가. 기계 자체가 진공해야 네. 된다. 그래서 그 ARF 기계랑 EUV 기계를 보면은 사이즈 자체가 달라요. 뭐. 그럼 EUV가 엄청 크겠네요. 네, 엄청 커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공시나 뭐 뉴스를 보면 EUV 전용 공장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들이 기존 공장을 고치면은 쉽지가 않거든요. EUV를 쓰기에. 네.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움 중 하나죠. 네. 그렇게 제조들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조가 어려워진다는 건 달리 말하면요.
제가 예를 들면 100개 트랜지스터 이제 200개를 직접 했어요. EUV를 써서. 그러면 100개에서 200개 가는 비용이 예전에는 뭐 한 10% 올랐다고 하면요. 네. 가격은 10% 올랐는데 트랜지스터 2배 된 거잖아요. 근데 200개에서 400개 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예. 왜냐면 EUV가 워낙 비싸니까 공장도 더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트랜지스터, 새로 받은 트랜지스터를 좀 똘똘하게 쓸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많아지면 설계하는 쪽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네. 일종의 한계 효용 체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예를 들면 인텔이 CPU를 만든다고 하면요. 그 트랜지스터 100개로 만들 수 있는 성능이 100이다. 그럼 트랜지스터 200개 딱 늘려놓으면 200이 되진 않을 거예요. 한 190, 180 이렇겠죠. 네. 과거에는 이거를 미세화해서 전력을 절약하는 거를 좀 써갖고 상대적으로 전력을 더 주거나 하는 식으로 그 성능을 잡았다고요. 근데 점점 그것도 잡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존 칩들은 이런 그 제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좋아져요. 작년 칩보다 올해 칩이 좋죠. 근데 작년에 50%씩 좋아졌다고 하면 올해는 40%, 내년에는 30%? 네. 이렇게 계속 줄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조의 어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 제조할 때 그 비용 절감이 줄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트랜지스터를 줬음에도 잘 쓰기가 쉽지 않다 이제. 네. 이제 요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네.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제 나이 또래는요 8석, 12석 라디오 만들 때 그 발색이 달린 트랜지스터 생각하거든요. 아, 예, 그럴 수 있죠. 트랜지스터가 근데 요만한데 뭐 10억 개 들어간다고 하면 네. 그걸 어떻게 10억 요만한 데다 10억 개를 넣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개수가 늘어나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아, 그거는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웨이퍼, 그 실리콘 웨이퍼를 쓰잖아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노광 있잖아요. 네. 그 노광으로 제가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다가 뭔가 새길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죠. 회로의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파장이 짧아지면 점점 선의 굵기는 얇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트랜지스터 개수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웨이퍼에다가. 제가 광원만 바꾸면 엄지손가락만 했던 트랜지스터가 새끼 손톱만 해지고, 네. 그 다음에 새끼 손톱 끝에 뭐만 해지고, 이렇게 계속 작아진 것 뿐이에요. 광원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핵심은 찍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매우 작게. 그 회로도 안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개념인 거죠? 그 회로도. 예, 그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트랜지스터구나, 뭐 이런 게. 아, 캐퍼시티 보이듯이.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 BJT 트랜지스터 요런 모습은 아니죠. 근데 전자현미경 같은 걸로 잘라서 보면 트랜지스터 구조가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엄청 작을 뿐이지 우리가 그 라디오 같은 데 쓰던 트랜지스터랑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는 일은 똑같이 모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다만 그 트랜지스터들 수십억 개를 이 트랜지스터는 요거랑 연결하고 얘는 뭐랑 연결해서 밖에 신호 뭐뭐랑 연결해서 돌리면 CPU가 되기도 하고 GPU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우리가 보는 CPU, GPU도 그 까만 발 달린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어요. 좀 사이즈를 크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아주 조잡하거나 크겠죠. 예. 좀 조잡하고 그러면 예, 그런 거 20억 개 엮으면 이제 물론 전기 엄청 쓰고 엄청 느리고 되긴 돼요, 정말로. 네, 네. 이 트랜지스터나 이 디지털 회로가 좋은 건요. 신호 제어만 되면 물리적 크기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한 10,000개 연결해서 CPU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 CPU의 본질은 그냥 입력한 명령어랑 숫자 들어가면 결과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내는데 물리적 크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뭐와 뭐가 연결됐냐만 중요하지. 네, 네, 네. 예, 그게 핵심이에요. 이 네. IT 산업, 특히 반도체. 네. 그러니까 크기를 줄이면은 계속 원가는 줄어드는데 하는 일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원가가 줄어들다가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나노, 아마- 6나노 미만 공정부터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계속 싸지긴 할 거예요, 조금씩. 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개당 가격이 비싸지면 그게 어떻게 보면 무어의 법칙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그 웨이퍼 한 장당 가격은 좀 비싸지긴 하는데 결국 설계하는 회사 입장에서 얻는 트랜지스터가 개수가 많아진다. 10,000원에 10,000개였는데 10,000원에 100,000개다. 그러면 같은 면적이고 어쨌건 제가 10배의 회로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10배의 회로에 뭔가를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제 미세화의 가격이 역전된다. 네. 그러면 사실 그 다음 공정을 쓰려고 하지 않겠죠, 다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EUV 공정 기계 하나당 2, 3천억 정도씩 한다. 네.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1나노는커녕 0.2나노의 증진도 어렵다. 만약 이러면 더 이상 제조업체들이 안 해. 이런 날에 두 손 들고 못해.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 언젠간 올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EUV 기술 자체는요. 그러니까 EUV로 우리가 패턴을 새길 수 있는 거. 네. 그거는 뭐 10년 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때도 ASML에 EUV가 있었어요. 근데 왜 상용화가 안 됐느냐? EUV로 만들면 더 비싸니까. 기계 장치가 너무 비싸서.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랜지스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다들 주저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 노력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은 3나노, 2나노 뭐라고 붙여도 좋은데 네. 계속 그렇게 가격을 낮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했던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업체에게 선택지를 좀 더 많이 주는 거기도 해요. 그럼 인텔이 이제 20옹스트롱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는 2나노 공정부터는 그걸 다시 10자리로 바꿔서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 0. 몇 나노씩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아니 뭐 그렇죠. 예, 그걸 비전을 보여준 거잖아요. 뭐 퍼센티지로는 비슷하게 줄어드니까요. 뭐 제가 10에서 7로 가나 뭐 네. 20옹스트롬에서 14옹스트롬 가나 뭐 비슷한 거죠. 네. 근데 다만 여기서 뭐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좀 드리면 과거에는 그 트랜지스터 스케일링을 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 공정 넘어가면 동일하게 생긴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그 휴대폰처럼 생겼어요. 휴대폰처럼 생긴 트랜지스터 크기를 그냥 줄여줬어요. 미세화로. 네. 근데 이 미세화가 계속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예전엔 그만큼 줄이면은 가격이 한 30% 싸졌는데 이제 20% 15%밖에 안 싸져요. 예를 들면. 네. 그래서 어떤 것들도 하냐 하면요. 이제 DTCO라는 것도 해요. 이제 디자인 테크놀로지 코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는 파운드리가 이제 더 조그만 트랜지스터를 제공해줘요. 조그만데 좀 특성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작은 트랜지스터인데 얘는 동일한 양의 전류를 흘리려면 전압을 높여줘야 돼갖고 네. 누설 전류가 커져요. 누설열로가. 근데 그런 선택지들을 주고요. 너희가 알아서 써 이런 식으로도 이제 미세화를 시켜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건설을 하면은 네. 옛날에는 제가 예전 자동차를 만들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쓸 철강이랑 타이어 종류, 쓸 수 있는 타이어 종류, 뭐 유리창 종류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네. 이거 팹리스 파운드리가 그런 거예요. 파운드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 것들을 조합해서 칩을 설계하라는 거죠. 네. 옛날에는 그러면 그 다음 공정 넘어가면은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작아졌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세가 어떠냐 하면 처음 보는 부품을 주는 형태인 거예요. 파운드리가 예, 팹리스한테. 예, 파운드리가 팹리스한테 예를 들면 조금 그 강도가 약한 철판 이런 걸 주는 거죠. 네. 좀 더 강도가 얇은 대신 가벼운 철판도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럼 너희가 이거 쓸 땐 조심해서 써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차는 가벼워지겠죠. 네. 지금 현재 미세화 중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셀을 줄이는 게 힘드니까 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제가 벽돌을 이만한 것만 줬다고 하면 요만한 벽돌도 주는 거예요. 이제 네. 너희가 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데 쓰고 싶으면 써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면 설계 너희가 잘하면 30% 줄일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설계에 너희가 이런 거 안 쓰면 15%밖에 안 줄어들겠지. 팹리스가 파운드리에 그 쭉 따라가는 이유기도 해요. 이게 네. 회사마다 다르겠죠. 이거 예, 예. 이 테크닉이. 음.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을 많이 써서 설계하면 다른 파운드리 가면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죠. 네네. 예를 들면은 TSMC에서는 그 요만한 크기의 셀을 주는데 삼성에 가면 요만한 크기의 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계 다 해야죠. 그렇죠. 칩의 물리적 모습이 싹 변하겠죠.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방에 있는데 이 앞에 문이 있어요. 네. 근데 TSMC에서는 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조그만 문을 줬는데 네. 삼성에 조그만 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건물 전체 모습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에요. 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미세화 자체도 설계 회사가 많이 떠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 자체가 그 공고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그 전체 건물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방과 방 사이의 벽까지도 줄이면 그렇죠. 네. 공간을 확보하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방과 방사의 칸막이가 너무 얇으면 그렇죠. 예. 옆방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특성을 설계 너희가 할 때 잘해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만약에 그 벽이 중요하지 않은 벽이에요. 좀 탕비실 수준이더라. 네. 그러면 이제 뭐 뒷담이나 하겠죠 아마. 그런 건 얇아도 돼요. 네. 근데 이게 그 VIP 룸 같은 데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너희가 선택하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얇은 벽, 두꺼운 벽은 TSMC에는 있는데 삼성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삼성에는 있는데 TSMC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설계가 어려워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팹리스를 하나 잡으면 안 놔줘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네. 팹리스 입장에서도 약속을 잘 지켜주는 파운드리가 좋은 거예요. 이럴 때. 서로. 네. 예를 들면 그 얇은 벽 준다고 했는데 안 돼 봐요. 예를 들면 이거 돼 하고 줬는데 그렇게 네. 설계해서 줬는데 실제로 하니까 전부 누전데. 예, 그럼 그렇죠. 뻥 예. 나는 거죠. 네. 예, 그런 얇은 벽이 있어도 예를 들면 소리가 한 5m는 안 들린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5m 밖까지 들리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가서 설계 2년 했는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네. 네. 그게 지금 처하고 있는 어려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누전 전류라고 표현을 하고 네. 사실은 5나노 이하부터는 설계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직면한 네, 뭐 되게 큰 이유 중 하나죠. 그런 문제인 거죠. 예, 뭐 근데 그런 트러블이 하나만 있진 않겠죠. 네. 뭐 누설 전류도 있을 거고, 뭐 면적도 있고, 뭐 인터커넥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뭐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온갖 자잘한 문제가 많아요. 뭐 메탈층에도 인텔 같은 데가 코발트 써서 처리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고요. 네. 뭐 어쨌거나 핵심은 지금의 미세화 트렌드는 좀 설계 회사, 그러니까 설계가 무조건 같이 따라가야만 그 그- 탑 파운드리하고 손을 딱 잡고. 예, 그쪽이 떠안아 줘야만 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미세화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애플의 M1 칩을 사용하는 걸 보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외 아니지만 기술 문외 아니지만 얘네들이 파운드리 공정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이런 방법을 선택했나 보다. 하나를 두 개로 붙이고 이제 조만간에 두 아니, 개를 뭐 네 개로 그렇죠. 붙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이유 중 하나예요. 초미세 공정 가면은 수율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러겠죠. 넓은 칩을 만들면 수율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칩 두 개 띄어내고 대신 이제 서로 연결하고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트렌드는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솔루션 가격에 맞게 처리를 하려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반대로 삼성전자의 GOS도 네. 따지고 보면 누설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설 뭐요? 전류 이거는 많은 게 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실 이건 되게 여기저기서 하나씩 터진 문제인 건데 일단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쓰는 스냅드래곤이 삼성 4나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삼성 옛날 7나노부터 쭉 온 5나노 계통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네. 근데 이제 그 7나노에서 TSMC와 삼성 대결을 보면 그 삼성이 밀렸죠, 사실. 삼성이 선제적으로 이제 TSMC보다 빠르게 EUV를 막 깔았는데 네. 그 실제로 특성 나온 거 보면 TSMC 7나노 EUV 안 썼는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마 그 7나노랑 그 후손들의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 네. 삼성 5나노 자체도 TSMC 5나노랑 비교하면 좀 되게 발열도 심하고 그랬죠. 네. 이제 어디에서 심했는지 뭐 이것저것 까봐야 알겠죠, 그건. 아마 어디 한 군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밀린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암 설계, 네. 이제 그 스냅드래곤이건 뭐 디멘시티건 다 그런데 애플 빼고는 지금 암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준 설계를 그대로 써요. 애플 같은 경우는 IP만 받아도 자기네가 설계를 하는 거고. IP도 좀만 받고 거기는 암이라는 명령어를 쓸 권한만 받아서 다 설계해요. 거의 다 하는 거군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좀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AP를 자동차라고 하면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네. 근데 암은 그 엔진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 엔진을 받아다 쓰는 게 퀄컴이나 삼성 같은 곳이죠. 네. 그리고 애플은 어떠냐 하면은 엔진은 가져다 쓰고요. 자동차란 걸 만들 권한만 사서 쓰는 거예요. 엔진은 엔진은 스스로 만들고요. 스스로 만들고. 네. 그러니까 암은 회사 이름으로서 암이 있고요. CPU가 쓰는 언어도 암이라고 불러요. 네. 암 ISA라고 하는데 애플은 ISA 쓸 권한만 받고 그 ISA를 스스로 해독해서 도는 코어는 스스로 만들어요. 네. 근데 이제 퀄컴이나 삼성, 뭐 미디어텍 이런 곳은 네. 그 암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돌아가는 코어 부분을 사서 써요, 암에서. 네. 네. 근데 이제 암보다 애플이 결국 설계를 더 잘했다는 잘한 거지. 그렇죠. 따지고 예.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계 인력이 어마무시 몇천 명이라는 설도 있고
근데 그러면 설계 인력에 엄청난 많은 투자를 애플이 한 것이다. 그렇죠. 아마 암이 그런 것도 있고 좀 여기저기 손을 많이 벌렸다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안드로이드 진영이 좀 난리가 난 감도 있어요. 네. 원래 예를 들면 인텔 같은 회사도 그 CPU 연구소가 많아요. 네. 그 이스라엘에 뭐 하이파이 있을 거고, 하이파이어 그다음에 그리고 오레곤, 네. 뭐 하여튼 한 세 개, 뭐 네네. 힐스보로 잘 모르겠어요. 힐스브로. 네, 맞아요. 그렇게 세 개인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CPU 팀들만 돌아가면서 연구하고 가끔 한 번씩 막 갈아 엎어버리고 그래요. 네네. 아마 그렇게 갈아 엎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CPU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기존 자동차를 조금씩만 개선해서는 예를 들면 현대 소나타 20년 전 플랫폼을 계속 쓰면 이게 지금 소나타 되겠어요? 그렇죠. 한 번씩 뒤집어 엎잖아요. 네네. 아마 풀 체인지. 네. 네. 아마 그런 좀 체인지가 있어야 되는데 벌려놓은 설계에 비해서 팀의 크기가 안 커졌나 봐요. 아 설계 인력이나 이런 네. 것도 이제 암의 역량이 안 됐다. 네, 네, 이렇게 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디어텍 그 디멘시티도 보면 완전 만족스럽진 않고요. 스냅드래곤도 별로고. 하여튼 암에서 코어텍스 X 시리즈 들어간 거 다 그래요 보면. 전 거기서 삼성의 지분도 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암 쪽 설계 여기가 이제 광역으로 문제를 좀 일으키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사견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누구 하나가 인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했어요. 왜 자꾸 일을 벌리지? 근데 왜 네. 이거 암이 그 수익성 적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IPM 파니까 네. 사실상. 근데 그 IP도 너무 싸게 파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암에 엮여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좀 암의 추가 수익을 용인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애플 진영과의 한판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 설계 진영이 빵빵한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성비도 좋았지만 24년, 25년 되면 인텔 쪽에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강한 물건들이 다시 나와요. 인텔 쪽 설계팀도 무너진 게 아닌 거죠. 네네. 이번에 그 아톰 계열로 나온 것들 보면 좋더라고요. 네. 그 정확하게 제 집에 그 12세대가 있는데 그 저전력 설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따라오겠죠. 그러면 어떤 건데 12세대를 지금 쓰고 계셔요? 그 컴퓨터죠 그냥. 아톰 그러니까 CPU를 쓰는 게 있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아톰 CPU랑 좀 기존의 코브라고 부르는 큰 CPU 같이 섞어놨어요. 네. 암도 그 빅앤 리틀이라고 부르잖아요. 빅리를 구조. 네. 네. 인텔도 그런 구조를 가져가거든요 이제. 네네. 근데 거기서 리틀 쪽 보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게. 혹시 최근에 나온 엘더레이크 엘더레이크. 전 조립하기 때문에. 12세대인가 네. 그렇죠? 네. 전 나오면 조립해요 그냥 가서. 새 거다 이러고. 네. 그것도 사는 재미죠. 네네. 그게 생각보다 괜찮다. 네. 또 이 와중에 그냥 게임하는 애는 아니라서 네. 이것저것 돌려보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거. 그 DDR5하고 붙습니까? 그게? 근데 저는 붙습니까? 저는 4 썼어요. 두 개 다 붙이는 예, 거고.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제 가격이 아직 DDR5는 현실적이지 않으니. 그렇죠. 네. 무엇보다 제가 쓰는 그 목적에는 큰 성능 차이가 없어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반도체 전문가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증시각도기의 투자 인사이트 반도체 역사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생태계 인텔에서부터 그다음에 애플 아이팟 해서 그다음에 엔비디아까지 넘어오는 하드웨어 생태계를 공부한 이후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가 너무 복잡하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가서 한 편이 끝나버렸는데요. 아직 다 안 끝난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설계와 제조가 모두 어려워졌고 그 핵심적인 이유는 미세화되는 것이었고 이 미세화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직접 만들어지는 공장인 파운드리와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팹리스 모두가 아주 긴밀하게 협업하지 않고서는 진도 나가기가 매우 어렵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가성비가 조금씩 떨어지는 국면이 오면 더 이상의 진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근데 당연하지만 반도체는 반도체고 제가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뭔가 새로 팔아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소프트웨어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빨라져야 돼요. 작년보단 빨라야 되고 기존에 안 되던 서비스는 오래 돼야 고객을 끌어모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뭐냐 이런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엔비디아를 보면 알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한번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네. 예를 들면 CPU는 계속 미세화도 힘들어지고 하니까 매해 성능 향상이 줄어드는데 네. GPU라는 걸 써봤더니 갑자기 안 되던 머신러닝으로 안면 인식도 하고 막 음성 합성도 하고 이런 게 다 되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제 생각을 고쳐 먹을만 하죠. 네. 우리들도 뭔가 만들어서 해볼까? 근데 그거는 소프트웨어 회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메모리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를 들면 메모리 회사도 그런 것들을 해요. 이제 보시면은 PIM이나 그 IMC라고 부르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 PIM은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거의 약자인데 메모리 안에서 그 일부 연산을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IMC는 인메모리 컴퓨팅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CPU랑 메모리는 우리 어린 시절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네. CPU는 연산하고 연산할 것은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구조예요. 네. 방이 두 개라서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CPU가 다 일하는 방식은 이래요. 메모리 몇 번지에서 값을 읽어와라. 그 값에 3을 더해라. 3을 더해서 다시 B라는 곳에 써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들이. 우리 입장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지만 이게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반드시 뭐 하나 할 때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지금은. 이게 CPU 개수도 늘어나고 메모리 용량도 계속 늘고 하는데 전력 소모량은 옛날만큼 많이 안 줄어요. 예전엔 뭐 1년에 반씩 줄었다고 그러면 한 1년에 20% 줄어요, 이제. 네. 그러면 어디에서 아낄 수 있냐 보니까 그 주고받는 거 있죠. 네. 주고받는 부분에서 좀 아낄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떠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뭐 값을 읽어와서 쓰면 고쳐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CPU가 일할 때 이런 거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근처에 있는 애들 한 10,000개, 10만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지부터 10만 번지까지 있는 값을 전부 1씩 더해. 네.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숫자 10만 개 중에 1, 2, 3, 4라고 쓰인 거 몇 개야?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예전에 어떻게 했겠어요? 1번지에 있는 값 가져와서 CPU가 비교해보고 아니면 끝내고 뭐 있으면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2번지에서 그거 10만 번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 10만 번 주고받았죠. 정확하게 읽기 10만 번, 뭐 쓰기 몇 번 이렇게 있겠죠. 네. 근데 그 메모리가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메모리에다가 명령을 딱 내리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1, 2, 3, 4라는 패턴을 찾아라 이렇게. 그럼 CPU에 오가는 양이 확 줄었죠. 그럼 거기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서류 뭉치를 이렇게 들고 이거 정리해야 되는 하는데 후배 직원한테 이거 좀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하고 줬더니 알아서 엑셀 작업을 쫙 다 해갖고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보기가 편해지는 거야. 뭐 좀 더 네.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 그 창고에 고기가 있고 여기 이제 제 정육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고기를 일일이 가져와 갖고 이제 해결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분해를 했는데.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고기를 한 10,000인분 가져가야 된다. 네. 그러면 거기서 자주 하는 일은 메모리가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한 10,000인분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창고에서 그냥 10,000인분 잘라갖고 내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위별로 다 썰어 놔가지고 네. 그거 곧장곧장 바로바로 준다. 그렇죠. 네. 그냥 공장에서 여기 거쳐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CPU는 뭐만 하냐 하면 작업 끝났냐 아니냐만 보는 거죠. 네. 혹은 몇 개 나왔어 이런 것만 보면 되죠. 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 삼성에서 말하는 핌 같은 거예요. 그게 그 프로세스 인 메모리의 개념이고요. 네. 실제로 이런 걸 쓰면 이득이 될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지금 유행하는 인공지능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도 그 쿠다 잘 보면은 결국 메모리에다가 대규모 숫자 연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쿠다가 CPU보다 좋은 이유는 그 엔비디아 쪽 카드가 한 번에 숫자를 뭐 1,000개, 뭐 8,000개씩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아예 그거 메모리에서 쿠다로 오는 것도 필요 없고 메모리가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효율이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런 물건들의 문제는 뭘까요, 사실? 만들 때 돈이 많이 들겠죠? 일단 돈도 많이 드는데 중요한 건 기존에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요, 다 이미 메모리와 CPU 관계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에서 읽어와서 뭐 하고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명령어 체계가 다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짜져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는 요런 것들을 쓰려고 하면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이 알고 써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물건들 다 이래요. 앞에 우리 했던 거에서도 뭐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 쿠다 얘기하면서 뭐
그 모바일 얘기도 하면서 그랬죠. 네. 어떻게 인텔의 그 공고했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뚫고 들어갔느냐. 네. 그리고 그 뚫고 들어가야 됐던 이유 중 하나는 인텔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이나 이런 기존의 칩들이 성능 향상 제한은 있고, 하지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커플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IMC로 이걸 해결하려는 쪽에서는 메모리 회사랑 커플링이 강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이 메모리를 쓰면 이론상 성능이 한 10배 빨라진다. 이거 어떻게 써? 쳐보는 거죠. 네.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 처음 봐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네. 기존 소프트웨어는 훨씬 느려요. 하지만 장점은 있어. 그냥 돌아가. 네. 얘는 이론상 10배 빨라요. 단점은 뭐예요? 다시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보면. 진짜로 CPU의 연산기만 메모리 안에 옮겨놓은 방식의 핌이 있고요. 쉽게 말하면 숫자를 더해라, 빼라, 나눠라, 이런 것들 해주는 핌이 있어요. 또 어떤 형태의 핌이 있냐면 더 극단적인 형태. 완전히 머신러닝만 되는 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머신러닝에서 우리 뇌세포 연결된 거 보면요. 다 이래요. 여기 뇌세포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값 들어오고 여기서 값 들어오면은 특정 경계 넘으면 더해서 내보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적으로 더하고 빼고 하려고 하면요. 그 애더 뭐 이런 ALU라는 거를 설계를 해야 돼요, 안에. 트랜지스터 뭐 한 10,000개 단위로 들어갈 거예요, 해보면. 근데 우리 인간 뇌세포가 그렇게 돌아갈까요? 인간 뇌세포 그렇게 안 돌아가죠? 네. 인간 뇌세포는 동일한 장면을 봐도 조금씩 그 자극이 달라요, 매번. 네네. 그래서 아예 극단적으로 메모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뭔가 저장하는 거잖아요. 네. 저장을 포기하고 그냥 다 아날로그 전선 연결하듯이 연결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전기를 흘려주면 이제 그 지금처럼 디지털 회로 합을 하는 게 아니고 전류를 그냥 무식하게 더해버려요. 저항을 더하기도 하고 전류를 더하기도 하는데 전류를 무식하게 더해서 더한 값도 보내고 또 딴 애랑 더해서 쭉 하는 거야. 제가 이런 관 2개 있으면 네. 두 관에 물 부으면 1리터 부으면 2리터쯤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돌리려는 물건들도 있어요. 이게 왜 되냐 하면은 머신러닝 같은 건 숫자가 정확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마이크가 있는데 눈을 깜빡이면서 봐도 마이크고 한쪽 눈을 가리고 봐도 마이크고 하죠. 네. 인간 뇌세포는 이렇게 노이즈에 강해요. 그러니까 인간 뇌세포를 따라하는 인공신경망이라면 기존의 컴퓨터가 원했던 정확한 값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점까지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 대략 이거 이런 물체를 보니까 이건 마이크의 확률이 네. 99.8%야.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마이크인데 제가 여기서 뭐 라이터 들고 흔들어도 이건 마이크잖아요. 네. 노이즈에 강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메모리를 써서 인간처럼 연산하는 형태를 안에 구현해 놓으면 네. 정확하게 그 CPU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CPU 되게 정확하게 값을 계산해요. 네. 근데 핌이라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되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핌이고 두 번째 핌은 이제 값조차 정확하지 않은 애인 거예요. 이런 걸 보시면 알지만 요 값이 별로 정확하지 않은 이런 핌은 밀도가 엄청 높아요. 네. 왜냐하면 디지털 회로의 기본 자체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매번 값이 달라. 하지만 결과값만 비슷하게 나오는 괴상한 물건이죠. 네. 근데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아끼면은 범용성이 점점 떨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두 번째 핌은 이제 두 번째 그 1 더하기 1도 제대로 못하는 애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대신에 머신러닝용으로만 쓸 수 있겠죠 아마. 네네. 그리고 이쪽 핌은 CPU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숫자는 내놔요. 네. CPU는 엄청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요 최적화 단계를 이제 뛰어다니는 게 핵심이 되죠. 왜냐?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 80년대, 90년대처럼 CPU 성능 올라갔으면은 이런 거 고민하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CPU 혼자 다 한다, 모든 거를. 그 냅두면 돼요. 네. 내년이면 대역폭 2배 올라가겠죠. 네. 근데 이제 안 올라가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네.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 머신러닝으로 대충 사람인지 개인지 고양인지 말인지 그것만 구분을 해줘도 그 종을 그 안에서 들어가서 종을 구분하는 거는 CPU가 그때부터 연산을 시작하면 한결 쉽게
근데 더 그렇게 되니까. 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핵심은 원래 CPU는 그런 거 잘 못하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발견했더니 그 두 번째 핌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도 그 CPU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구현해 보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머신러닝 해보면 사진 넣고 사진에 조금 노이즈 넣어도 개랑 고양이 이런 거 다 구분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동일한 사진인데 들어갈 때마다 매번 좀씩 다르게 동작해도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디지털 회로에서 기존에 우리 CPU, GPU 하려면 필요했던 걸 팍팍 덜어내는 거죠. 그런 시도도 해볼 수 있게 된 거죠. 정확하게. 네. 이제 그래서 요 앞부분을 좀 정리하면 네. 메모리 회사들도 요런 곳에 그래서 찬스랑 좀 그런 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존 CPU랑 어떻게 보면 GPU도 좀 한계 오니까 아예 메모리 레벨에서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네.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당연하지만 요런 것들은 그 제가 이런 얘기 하면 항상 설명드리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게 걱정돼서 그래요. 야 효율이 1000배나 좋다고? 니들 다 죽었어 이럴까봐. 네. 삼성전자 최고야 이럴까봐. 근데 계속 보면 알지만 비슷한 그림이 보여요. 네. 파운드리 팹리스도 생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네. 요 핌 같은 것도 그 이론상 1000배 성능 내려면 그 고객과의 생태계가 있어야 돼요. 많은 걸 바꿔야 돼요. 핌을 쓰려면 OS도 바꿔야 되고 기존 소프트웨어도 갈아치워야 되고 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되죠. 네. 엔비디아는 그걸 한번 해냈던 회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약간 지금 다시 한번 쉽게 아주 쉽게 정리를 네. 해보면 이종 간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메모리는 메모리만 만들고 CPU는 CPU만 만들고 예를 들어 GPU는 GPU만 만들었는데 거기서의 연산 속도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최고의 방법은 미세공정. 뭐 그런 미세공정해서 네. 2배로 늘리면 돼. 두면 됐던 거죠. 그냥 뭐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뭐 45도로 우상향하면 다 필요 없고 그냥 하던 거 하면 돼. 메모리 하면 되고 CPU 하면 맞아요. 되고 GPU 하면 되는데 45도 각도로 올라가던 소위 말하는 무어의 법칙에 그렇죠. 그 눕는 집적도, 거죠, 이제. 네, 집적도가 45도가 아니고 이제 30도로 눕고 25도로 눕고 20도로 누우니까 돈은 들어가는데 옛날 돈 쓴 만큼 효과는 덜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다른 방식을 채택하면서 이종 간의 결합, 메모리와 일부 아주 그렇죠. 기초적인 예. CPU의 결합, 또 CPU와 아주 기초적인 메모리의 결합.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서로 서로. 간에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결국은 사실 이 시장이 조금 더 가서 일종의 기술적 포화 상태, 그렇죠. 기술 진보의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하면서 길을 뚫으려고 그렇죠. 할 것이다. 시장의 모습이 많이 변할 수 있죠. 그러면서. 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것도 이제 파운드리도 그렇고 이런 핌도 그런데 기존에 이제 완제품 세계 1등으로 만들었어 이런 것보다 네. 매트릭 자체가 고객 완제품으로 바뀌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핌을 개발 완료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네. 예를 들면 핌을 통해서 뭐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에 들어갔어 이런 게 훨씬 중요할 거라고요. 네. 늦게 만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핌은 부품이고 솔루션이 중요한 거죠, 장사하는. 네. 그렇죠. 아마 이런 물건은 거의 무조건 솔루션일 거라고요. 네. 저는 그런 쪽에 소통 역량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뭐 CPU 중심의 메모리가 붙은 칩이든 메모리 중심의 그렇죠. CPU가 예. 붙은 칩이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써줄 사람하고 잘 호흡이 맞아야 돼요. 네, 그런 거죠. 이론상 내가 다 만든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고객이 쓰기 좋아야지. 그러면 결국은 만드는 제작 역량보다도 소통 역량이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뭐 그건 정의하기에 따라서 그 제조 역량은 다시 정의한다고 보는 게 좋겠죠. 네. 왜냐하면 핌 같은 물건은 기존 OS 이런 거에서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핌 팝니다 이러고 당근에 올려봤자 팔리지 않을 거라고요. 네네. 그 핌을 사는 고객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솔루션에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고객, 예를 들어 HP 같은 고객은 핌이라는 개념은 아는데 작동시키는 법을 몰라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삼성이 주던 메모리는 매번 소나타였던 거예요. 2013년형 소나타, 14년, 15년형 소나타였는데 네. 갑자기 그 핸들 브레이크 사이드 말고 새로운 버튼이 잔뜩 달린 자동차가 온 거랑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설명서 보고 해볼 수는 있죠. 잘 될까요? 근데 네.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기존과 완전히 다른 그 컨트롤하는 자동차를 팔려면
뭐 현대차가 달려들어야죠. 네. 알려줘야 된다고 와서 네.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런 형태의 협업인 거예요. 그 사용자 유저와 가까이 있는 설계자와의 긴밀한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해. 네. 필요한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거 파운드리가 겪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파운드리도 제가 그 셀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뭐 작은 셀이 있으면 이런 거 쓰고 저런 거 쓰고 그럼 고객들이 요청을 할 거라고. 예를 들어 애플 같은데 아마 우리는 요런 회로가 이따만하게 큰데 얘들은 자주 안 쓴다. 전력을 별로 안 쓴다. 그럼 엄청 작은 셀 있으면 엄청 작아질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주소 쫑 듣고 하겠죠. 네. 그리고 아마 애플 같은 데가 쓰는 곳이라면 딴 애들도 하겠죠 나중에. 그런 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스케일링의 한계에 오니까 네. 소통의 형태로 해결해 가는 거죠. 네.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가 나오면 모든 웬만한 회사들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모두가 그 차를 사서 싹 다 분해를 해가지고 네,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차를 사서 분해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는 유명한 멀로 할아버지라는 분들 계셔요. 그렇죠. 네. 그러면 칩도 분해를 해서 싹 읽어보나요? 새로운 칩을 만들면? 근데 파악하기 쉽지 않죠. 그쵸. 그거 자동차처럼 뭐 예를 들어 엔진에 뭐 배기매니폴드 뭐 이런 식으로 부위를 구분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칩은. 아 그래요? 이 트랜지스터 25개인데 25개고 인터커넥 개수는 훨씬 많은데 내가 여기 연결된 거 이거 보고 설계도를 끄집어와서 보지 않는 한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거는 뭐 엑스레이로 찍어봐도 제대로 읽어내기 힘들다는 얘기. 뭐 하는 곳인진 짐작은 하는데 얘가 왜 잘 만들어진 건지 알긴 쉽지 않아요.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그 상위 레벨에서 설계할 때는 설계를 요런 느낌으로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길을 찾아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엑스레이로 분해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서울 부산 가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읽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50m 뒤 좌회전 그 다음 시속 50km로 70m 간 다음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한 1000개 정도 늘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리버스해서 많은 걸 알아낼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게 소프트웨어의 역량도 하드웨어의 역량도 어디 특정한 게 아니고 다 섞여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파운드리 생태계 같은 거 그 칩 제조 생태계는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걸 배워왔어요. 이제 이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영역이긴 한데 네. 되게 그 코드의 재사용성이랑 사람의 실수를 막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그게 그 반도체 설계 자산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 자산도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파운드리가 없어도 짤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요 설계 코드 하나를 놓고 TSMC 45나노, 28나노 다 해볼 수 있어요. 네. 특성은 다 다르겠죠, 해보면.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해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라서 처음 들어오신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첫 회부터 이렇게 따라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자극하면 제가 조금 엔지니어를 자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사 얘기에서 엔지니어로 지금 들어가면서 어디에도 듣기 힘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책에도 안 쓰셨던 내용이에요. 반도체 제국의 미래에도 책을 팔아야죠, 나도. 이 그런 거 내용을 쓰면 이 내용을 안 쓰시고 좀 쉽게 쓰셨고 지금은 조금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좀 넘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첫 회부터 따라오면 그림이 좀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첫 회부터 이렇게 따라서 오신다면 아 지금 그 얘기까지 들어간 거구나 하고 아주 와 이러면서 들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 뭐라고 해야 되나 반도체의 새로운 길 이제 반도체의 퓨전한 트렌드에 대한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봐 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 우리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이신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최근 컨템포러리하게 와서 기술적인 이야기 왜 요즘에 뭐 미세공정이고 뭐고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까지 왔고 미세공정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기업들이 퓨전한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우리 정 작가님이 쓰신 반도체 제국의 미래에도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튜브 경제 유튜브 쪽에서는 이 정도 다른 내용은 감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경제 유튜브에서. 아, 경제 유튜브에서 역시 쓴다. 완벽하시네. 네, 경제 유튜브에서는 없고. 어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있죠. 어딘가 네.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그건 아마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찾기 어려울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들어도 모르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이게 좀 배경을 알아야 그렇지. 보이죠, 이게. 예. 그 어려움들을 봐야 되거든요, 네.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한 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도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한 67번의 대담의 내용들, 강연의 내용들을 쭉 따라오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메모리의 특성과 CPU의 특성의 효율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무어 법칙이 이제 깨지기 시작해서 각도가 눕기 시작한다. 성장 속도가 눕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방법, 즉 CPU의 메모리 기능을 추가하고 메모리의 CPU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흐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바로 인텔의 잘 팔리지는 않지만 포기하지도 크로스포인트, 않는 돈은 많이 드는데 저걸 왜 하고 있을까 하는 그냥 메모리로 가고 CPU로 따로따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이상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옵테인이 그렇죠. 예. 생각이 나죠. 네. 네, 당연히 그 얘기를 해봐야죠. 네네. 이거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관심을 안 갖는 것이긴 한데 이거 그 옵테인 같은 걸 보면 인텔이 그 미래 컴퓨팅 중 일부는 제대로 보긴 했어요. 이제 정확하게는 3D 크로스포인트라는 이름을 쓰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인텔의 발표를 보면 이 물건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메모리보다 성능은 조금 부족하고 네. 밀도는 굉장히 높다. 음, 그리고 그 전력이 나가도 데이터를 잃지 않는다. 네. 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요. 이제 인텔도 아는 거예요. 생각보다 메모리 용량의 상승이 좀 더뎌요. 제가 어릴 때 뭐 예를 들면 그 셀러론 이런 거 쓰던 시절에 메모리 뭐 64메가 이런 거 쓰던 시절이랑 보면 네. 지금은 매해 메모리 증가량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컴퓨터 메모리도 5년 만에 2배로 늘었거든요. 제가 쓰는 메모리가. 여기서 메모리라고 하면은 D램이죠. 랜드가 아니고 D램 예, 말씀하시는 D램이죠. 거죠? 예. 정말 죄송한데 우리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D램과 랜드 아, 메모리의 그래. 차이를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메모리 종류는 되게 많은데 좀 크게 보면은 두 종류 메모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CPU 옆에 붙어갖고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연산용 메모리가 있고 하나는 우리 그 파일 저장하고 예를 들어 동영상 저장하고 찍으면 그런 역할을 하는 메모리가 있잖아요. 일종의 옛날 하드디스크 그렇죠, 예.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낸드 플래시예요. 이제 네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D램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인텔도 그 D램의 용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당시에 그 AWS 이런 것도 생기고 하는 거 보면요. 그 특히 가상화 이런 거 하면서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었어요.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메모리 훨씬 필요량이, 전에도 예. 뭐 훨씬 커지는 메타버스도 거군요. 전에도 거의 뭐 6년 됐으니까 크로스포인트도. 네. 이게 그때도 메모리 양 그 용량이죠. 용량 느는 속도에 비해서 사용자들 이제 뭐 AWS 프로그래머 이쪽이죠. 그쪽이 요구하는 메모리의 양이 좀 크다는 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인텔이 그런 걸 만든 거죠. D램보단 좀 싸도 밀도가 높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가 메모리 접근하는 횟수는 좀 적어요. 네. 근데 대신 넓은 영역을 자주 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창고의 크기죠. 메모리의 크기는. 창고가 조금 멀어도 제가 창고를 자주 가야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창고에 물건이 없으면 아예 마트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마트 가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멀지만 큰 창고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창고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텔은. 네. 아마 결국은 제조가 어려워서 실패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옵테인이. 예. 왜냐하면 이론은 좋고 특성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런 물건들 보면 매해 그 본인들이 주장했던 성능이 점점 낮아져요. 이렇게 될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제조가 어려웠을 거라고요. 네. 일단 그 반도체 열 들어가는 건 다 힘들어요. 해보면 제조에 열 들어가면 힘들고 동작할 때 열 자체가 필요하면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그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할 얘기인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잠깐 그럼 거기서 D램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와서 보면 네. 사실은 D램 더 많이 붙여가지고 돌리면 쉬운데 왜 그렇게 더 안 붙이는지 하고 D램이 증가 속도가 느린 거는 그것도 결국은 제조의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맞죠. 그것도 제조 문제죠. 네. 결국은 그래서 매해 늘어나는 용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디램도. 이제 제조가 어려운 이유는 좀씩 다르지만 예를 들면 디램은 캐패시터가 제일 문제죠. 그 전화 저장하는 그 방이 네. 점점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 뭐 TSMC나 그런 파운드리는 또 문제가 다른 거겠죠. 뭐 메탈 문제 있고 뭐 GAA를 하나 뭐 핀을 더 하나 이런 문제 있을 건데. 시스템 반도체는 전혀 다른 얘기고 지금 네, 그렇죠. 디램은 또 디램 제조 파운드리에서는 또 문제가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다만 노광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물리적으로 줄이기 힘들어 보이는 형태들 있죠. 네. 걔네들이 다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잘 줄어드는데 캐패시터 문제인 거죠, 여기는. 아, 캐패시티 안 줄어요. 안 주니까 키를 키우잖아요. 아, 낸드도 176단까지 세웠는데 그럼 디램도 디램은 그렇게 층으로 만들기 쉽지 않고요. 네. 이런 거예요. 디램은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 1비트 저장하려고 전자를 한 100만 개 썼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50만 개, 25만 개 이렇게 줄여가는데 네. 얼마 이상 지나니까 전자 개수를 못 줄이겠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매번 5천 개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칩의 크기는 줄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키가 커져요. 왜냐하면 면적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 위에서 본 게 면적이니까. 네. 근데 전자는 5천 개 저장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자 5천 개 저장하려면 물리적으로 위치는 있어야 돼요. 이거. 아, 위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단위당 우리 평수는 그렇죠, 예. 정해져 있어서 그 정도는 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5천 명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응. 원래 1,000평에 만들었는데 내년에 500평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바닥 평수는 적어졌는데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면 2층, 3층, 4층, 5층으로 그렇죠, 올라가듯이 예. 이거는 근데 층으로는 못 올라가니까 높이를 그렇죠, 예. 올린다는 거죠. 그냥 단층짜리 높이를 올리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엄청 길쭉한 컵을 만드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저기 낸드 같은 경우는 층을 싸서 올리는데 네. 얘는 그냥 긴 대롱 같은 거를 박는 그렇죠. 거예요. 심지어 낸드도 층이라고는 부르지만 네. 한 층씩 쌓으면은 싸지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 만들면 별로 안 싸요. 그래서 실제로 낸드도 팔 때 한 번에 다 파고 176단 몇 단? 실제로는 176보다 깊어요 단수가. 그거 한 번에 형성하는 거예요. 그 애칭이나 이런 거 써갖고 한 번에. 네. 그게 되니까 3D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안 봐. 네, 그래서 미친 듯이 커지는 거구나. 요런 거 핵심은요. 네. 우리가 층을 많이 쌓는다고 싸지고 높아진다고 싸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싼 방법을 찾고 찾다 보니까 네. 낸드 같은 경우는 와 36단 72단도 이렇게 깎은 다음에 한 번에 하면 쭉 되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72단 낸드를 하다가 144단 낸드를 하는데 공장의 스텝 수가 2배로 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72에서 144 가는 과정이 공장 안에서 실제 과정은 몇십 프로밖에 안 늘어나는 거죠. 네. 용량은 2배로 늘었지만.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번 웨이퍼가 반도체 그 룸으로 그 클린 룸을 한번 들어가면 한 20일 만에 나왔는데 지금은 3달이 넘죠. 요즘 3달이요? 예. 아, 더 늘었네. 예, 훨씬 길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복잡한 로직은 그러니까 CPU 같은 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웨이퍼는 일종의 땅이다. 여의도 섬 같은 섬이다. 거기다 이제 고층 빌딩을 그렇죠. 짓는데 예. 너무 고층이 되는데 이 밑에는 쪼그라들고 연정은 쪼그라들고 네. 위로 계속 올리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휘청휘청 자빠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어렵다. 디램이 특히 그랬죠. 디램은 실제로 그 전화 넣는 그 캐패시터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안 들어보면. 아, 실제로. 아니, 물리적 실체니까요. 그거는. 네. 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쓰러지죠. 음. 뭐 낸드도 파다 너무 깊이 파면 밑에 그 논리 회로들 있어요. 낸드 그것도 파여요 밑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기 일본 키옥시아에서 발생한 오염 사태는 결국 그 이렇게 깊어지는 기술적 문제 난이도 상에서 같이 테스팅의 역량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엔지니어들이 멍했거나 아니면 그 그냥 머터리얼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높죠. 기본적으로 제공했던 그 예를 클린룸에 넣었던 예를 들면 이런 거 무슨 가스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저도. 근데 가스에 문제 생기면 많은 곳에서 문제가 그렇지, 생겨. 그렇지. 이게 예를 들면 제가 176단을 뭐 파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쭉 파잖아요. 네. 그럼 판 다음에 걷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성분들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농도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농도의 가스를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계산을 해놨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한 10% 어긋나거나 네. 혹은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들이 섞이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근데 제일 큰 충격적인 일이 웨이퍼가 나오고 나서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되게 어떻게 보면 왜 그랬나 싶죠. 그죠. 네. 그거 모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이게 사실은 키옥시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근데 이게 모든 회사가 조금씩 그런 문제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반도체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 반도체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까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20나노, 16나노 하는 중국은 이제 아무리 이거 저거 차포 띄어내도 연락이 쫓아오겠군. 이런 생각도 더불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옵테인 같은 네. 인텔이 옵테인 만든 것처럼 또 삼성도 네. 옵테인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는 상황? 뭐 다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뭐 얘기가 길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크로스 포인트는 실패했지만 그 어프로치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한편으로 앞에서 우리 핌 같은 네. 그 새로운 메모리들도 보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앞에서 우리 뭐 GPU도 보고 뭐 각종 가속기 이야기들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모든 걸 엮어서 CPU에 붙여줄 수 있는 표준 규격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래서 CXL이란 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메모리 확장을 하고 싶으면 CXL이란 규격에 맞춰 돌아가는 메모리 만들고 알아서 사용자가 쉽게 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가 쓰게 하자. 그리고 이게 메모리가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가속기면 가속기도 여기 쓰게 하자. 요런 컨셉이에요. 이게 제가 왜 CXL 얘기를 하냐면 삼성에서 그 CXL 메모리를 내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CXL 메모리 자체를 설명하기보단 왜 그런 컨셉이 나왔는지 설명하고 싶은 거죠. 예. 요지는 CPU랑 메모리만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느린 거죠, 정확하게는. 네. 보면 뭐 아까 말한 핌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데 계속 그런 거 막 사방팔방 넘치니까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내놓으려면 CXL에 맞춰보자 이런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XL은. 네. 예를 들면 삼성이 내놓은 CXL 메모리 같은 건 뭐냐면 그냥 엄청 큰 메모리예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서버에 메모리 연결해보면 보통 서버 CPU 하나에 지금 램 12개 들어갈 거예요. 해보면 램을 12개 끼우는 게 한계니까 예를 들면 그 메모리 하나가 그 10기가라고 하면 160기가가 한계고 그렇겠죠. 네. 뭐 20기가면은 320기가가 될 거고. 근데 제가 쓰는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만 왕창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메모리만 한 1테라 필요해. 메모리가 1테라. 네, 근데 상상이 안 간다. 근데 그런 거 많아요, 사실. 어. 근데 예를 들면 제가 320기가밖에 못 껴요. 일반 그 서버 옆에 끼는 딤 슬롯이라고 하는데 딤 슬롯이 꽉 찬 거죠. 이거 D램 얘기하시는 거죠? 예. 이거 D램이 320기가요? 네. 아, 네. 그 일반인 입장에서나 큰 거지. 네. 그 서버 입장에서 큰 것도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용량이 부족하다. 음. 난 뭐 예를 들면 심지어 10테라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는 이제 CXL로 붙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메모리를. 예를 들어 1테라짜리 확장 메모리 같은 거 붙이는 거죠. CXL이라는 인터페이스에다가. 예를 들자면 옛날에 하드디스크 하나 옆에다 하나 추가로 붙이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네. 대신 이제 CXL로 붙은 메모리는 일반 우리 딤 슬롯에 붙은 D램이랑은 많이 달라요. 특성이. 네. 좀 느리겠죠. 속도가. 그러겠죠. 그래도 한 단계 더 거치니까. 왜냐하면 원래 그 CPU와 메모리라는 거를 계속 만들어 갈 때 어떤 식으로 가정하고 만들었냐면 CPU가 메모리 어떤 녀석을 접근해도 속도가 비슷해 보이게 껴놨어요. 네. 그래야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이 편하거든요. OS도 편하고 네. 소프트웨어도 편하고. 제가 소프트웨어를 쓸 때 이제 막 게임을 만들어요. 요 녀석은 빠른 데 있어야 되고 요 녀석은 느린 데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 쓸 때.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면 별로 쓰고 싶지 않죠. 그런 그렇죠. CPU. 골치 아프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 미세 공정의 힘으로 다 해결해 준 거예요. 소프트웨어한테. 네. 그냥 기다리면 내년에 더 빨라지니까. 성능이 확 좋아지니까. 네. 그냥 요 메모리들을 조금 그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만들어서 빠른 메모리, 느린 메모리 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두고 1년 기다리는 게 나았던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닌 거죠. 그래서 CXL 메모리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메모리 확장을 하면요. 그 CXL 쪽에 있는 메모리는 좀 느리기 때문에
자주 안 가는 애들을 집어 넣어줘야 되고 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는 기존 팀에 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변할 거라고요. 네. 이런 계속 그 쓰는 쪽 소프트웨어 쪽이죠 주로. 예. 그쪽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CXL을 하는 쪽들의 입장은 이쪽에 무엇이 붙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표준적으로 모든 그 확장 기능이라고 부를게요 이런 걸. 확장 기능들이 동일한 형태의 그 어떤 언어를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예전 메모리 CXL일 수도 있고 이게 뭐 GPU CXL일 수도 있고 뭐 메모리 풀 형태일 수도 있고 한데 요걸로 이제 대화해라 요런 거요. 네. 그 요거 일단 잡아놓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자율주행 가면 또 폭발적으로 늘어서 연산 속도나 이런 것들이 또 폭발적으로 요청이 되겠네요. 뭐 요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XL 형태에다가 자율주행 전용 GPU가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유달리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 메모리가 CPU는 자주 안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CXL로 엮을 수 있죠. 네. 지금 듣다 보니까 2018년에 한국 반도체 역사상 가장 높은 마진율과 가장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이지. 가장 그렇죠. 높은 예.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그래서 성과급 잔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그 해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뭐 이게 저도 그 사- 잔치에 있었는데. 그래서 320 기가를 옆에다 CPU 옆에다 때려 박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 저런 큰 손이 와서 야 나 메모리 줘 이러니까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계속 보면 네. 더 밀도 높은 메모리를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서버 업체들이 네,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 어떤 서버들은요 CPU는 램 꽂는 기계일 뿐인 경우도 있어요. 램을 꽂고 싶어서 CPU가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한 컴퓨터 안에 1테라 있는 거랑 네. 0.5테라 두 개의 컴퓨터 있는 거 완전히 달라요. 소프트웨어한테는. 네. 왜냐하면은 제가 CPU 안에서 그 CPU가 보는 동일 메모리 있죠. 네. 한 서버 안에서 메모리 접근하는 거는 그냥 쉽다. 옆집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옆에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뭐 다른 행성에 가는 레벨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해야 될 네. 일이. 네. 그러니까 한 대당 서버 한 개당 넣어야 되는 메모리 양이 증대되어야 한다. 예, 그럴수록 편하죠. 아니, 물론 그런 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들어 누우면은 소프트웨어가 또 해결하겠죠. 네, 네. 예를 들면 구글도 그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아무리 발전해봤자 전 세계 검색 엔진 그 키워드를 전부 저장할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분산 컴퓨팅으로 해결을 했다고요. 여기는. 뭐 알리바바 같은데 주문도 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반응 속도가 한 0.1초 정도면 되는 애들이에요. 보면. 네. 그런 기술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뭐 1 마이크로초 이런 반응 속도는 안 나와요. 네네. 왜냐하면 서버당 통신 속도가 밀리초 수준이니까. 네네. 근데 제가 하려는 일이 밀리초가 아니고 마이크로초, 나노초 레벨의 속도가 필요하면 네. 단일 컴퓨터 안에 자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수요는 항상 있고 커진다고요, 지금도. 네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냥 정희성 작가와 함께 CXL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좀 많이 전문적인데 받아들이시는 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네, 지금. 엔지니어를 자극하지 마라 뭐 이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랩터 레이크 나오기 전에 지금 쓰고 계신 엘더 레이크 쓰시면서 성능 향상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좀 네. 서버 얘기도 했는데 이제 서버 얘기하면 이제 엘더 레이크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 사파이어 레피스죠. 예. 네. 뭐 요거는 앞에도 전에 좀 했으니까 길게 네. 갈 건 없고 예. 이제 CXL이라는 게 일종의 그 귀약이라고 했잖아요. 네. CPU에 붙는. 사파이어 라피즈도 그런 형태의 인터페이스 갖고 있어요. 보면. 네. 그 거기 뭐라고 했더라. 억셀러레이터 인터페이스 이를 붙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선수 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나름 꿍꿍이가 있을 건데 인텔 서버 CPU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에픽에는 없어요 이게. 예. 에픽과는 달리 좀 가속기를 적극적으로 붙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AMD 다음 에픽이랑 요번 사파이어 라피즈를 비교하면 네. 사파이어 라피즈가 밀릴 거예요 아마. 다음번 에픽과 이번 사파이어 네. 레피즈하고 뭐 나오는 시기는 뭐 3개월, 6개월 차이 날 거예요. 네. 근데 그 CPU 밀도 자체가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쪽은 이미 네. 뭐 5나노 공정인가 그 AMD는 5나노 공정인가로 그렇겠죠, 예. 에픽 만들었을 거고 네. 여기는 인텔 자기네 세븐. 나라의 10나노 자기 나름의 10나노 아니 자기 10나노인데 자기 말로는 7나노 예, 예. 아니, 정확하게 뭐 그건 붙이기 나름이니까. 네, 예.
인텔 7나노는 자신들이 7나노라고 부르면 7나노예요. 그냥. 왜냐하면 7나노 트랜지스터 까봐도 어디에도 7나노가 없어요. 트랜지스터 집적도가 사실상 나노의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트랜지스터 어디 길이를 재도 7나노 나오는 거 없어요. 해보면. 예를 들면 삼성 뭐 3나노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래도 제일 작은 어떤 크기를 재도 한 20나노미터 나올 거예요. 뭐. 대신 위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지 그걸. 네. 옛날이면 3나노 같은 밀도가 나온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보면. 예. 네. 그래서 이제 인텔이 야, 저 마케팅 좀 그만하라. 우리가 마케팅 때문에 당했다. 그건 다 마케팅 아니냐. 그래서 인텔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그 트랜지스터 밀도로 얘기하자 우리. 그렇죠. 그 얘기랑. 아니 저는 그것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옹스트롬 넘어간 거 보면 결국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밀도로 표기하면 단위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매 계속 커지기만 하면 되니까. 뭐 15개냐, 뭐 네. 50억개냐, 100억개냐, 뭐 1000억개냐 이거니까.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제가 마케팅하는 사람이면 예를 들면 퀄컴의 마케팅 담당자다. 네. 그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삼성 4나노 썼다 이러면 편한데 네. 밀도가 얼마인 어디 공정을 썼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제 네. 설명하는 순간에 듣는 사람은 없어지지. 네, 그렇죠. 복잡하니까. 뭔 소리요? 네네.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사파이어 에픽의 특성은 에픽에 비해서 액셀러레이터를 가속화해서 붙인 건 다음번 에픽을 대응하기 위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픽을 지금 대응하려면 그냥 가성비로는 그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 개별 컴퓨터당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연산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거 메모리랑 마찬가지로 CPU도 그래요. 네. 제가 CPU 완전히 다른 컴퓨터 두 개가 연산 결과 주고받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밀도가 딸리는 거를 좀 해결하려고 대신 가속기를 쓰기 쉽게 해주는 거죠. 가속기를 어떤 거를 가속기로 쓰는 겁니까? 뭐 GPU일 수도 있고 FPGA일 수도 있고 이제 인텔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 아모아예요. 네. 아모아용 엔진을 예시로 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CPU가 거의 그쪽에 들어가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에픽을 쓸 이유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만들어줘요. 가속기들을. 그 GPU들도 다 그래요. 엔비디아 GPU도 어떻게 보면 CPU는 그냥 OS 올리려고 필요한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GPU로 되는 인공신경망이면 그냥 CPU는 윈도우 켜지는 썸띵이면 되는 예를 거죠. 들어 CPU 한 개에 GPU 5개, 10개 때려봐야 된다. 뭐 이렇게 개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거죠. 뭐 지금도 그런 건 많아요. 네. 뭐 8개 달려있기도 하고 CPU 하나에. 네네네.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인텔 입장에서는 지금 CXL 같은 거 도입을 해놔야 에픽에 비해서 상대 우위도 가질 수 있고 서버 시대 안 네. 뺏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중에 에픽에게서 우위를 차지하더라도 인텔 앞에는 뭐 GPU 등 각종 가속기 만드는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네. 걔네들을 막을 수 없다면 걔네들이 인텔 아래에서 혹은 올 수 인텔 있게 운동장 마련해서. 네, 그냥 액셀러레이터 붙여라. 그냥 우리 저 엔비디아 거 쓰시던 거 그냥 붙이면 돌아가요. 뭐 이런 개념. 예, 이미 우리 여기다가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봤는데 네.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잘 될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CPU 회사들 입장에서 네. 계속 설계도 어렵고 매해 성능 향상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가야 되는 길이죠. 이것도. 이건 음. 어떻게 보면 최종 고객, 반도체의 최종 고객들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원하는 바예요. 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회사도 마음 같아서 매해 5배 빨라지면 좋아요, CPU가.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알아요. 음. 모두가 그래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는 TPU 스스로 만들었잖아. 아예. 이런 애들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기 인터페이스에 사서 쓰는 게 아니고 구글은 그냥 자기들이 TPU 설계해서 그걸로 알파고 돌렸고요. 네. 지금 유튜브 전용 칩도 있어요. 네. 구글은.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튜브만 할 거니까 오로지 동영상 압축과 동영상 압축 해제만 하는 전용 칩을 만들었다고요. 네. 뭐 몇십 배 효율이 좋을 거예요. CPU보다. 그거 아마 구글이 발표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 주식 창을 네. 지도를 띄워서 시가총액별로 이렇게 나눠 보면 이제 인텔은 아주 작은 회사예요. 네. 크기가 진짜 이 작은 손톱만 해. 네. 이렇게 엄지 손가락만한 게 이제 그렇죠. 애플 예. 막 이렇게 네, 이런 그 회사들이 히트맵이라 그러나 하여튼. 네. 예. 그래서 야 그렇게 큰 회사들이 그냥 만들려고 작정을 하면 역량 일부만 넣으면 이제 인텔의 역량을 바로 따라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지금 이 인텔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심지어 엔비디아도 그런데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헤게모니 싸움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예를 들면 인텔 입장에선 가만히 냅뒀더니 구글이 지들 코덱칩 만들어갖고 유튜브 스스로 다 압축하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은요 압축 코덱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AV2, AV1 이런 걸로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것만 써라 이거요. 음. 왜냐 우리 하드웨어는 그것만 되거든. 왜 그것만 되느냐? 인텔 스카이레이크 CPU 서버 갈아치우고 그걸 썼거든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CPU를 쓰면 다양한 코덱으로 압축을 시도해 볼 수 있죠. 네. AV1도 되고 뭐 MP4도 쓰고 뭐 MP5도 써보고 할 수 있죠. 네네. 다 써보고 답이 나온 거예요 구글은. 우리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칩을 아주 많이 쓸 거야. 네. 냅뒀더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인텔 같은 기존 로직 진영도 어떻냐 하면요. 그런 거를 선수를 쳐야 돼요. 네. 그런 행동을 얘네가 취하기 전에 엄청 쓰기 좋은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겠죠. 가속기만 붙여서 남들이 써본 가속기가 있다. 그럼 구글도 고민을 해요. 칩부터 만들까 하다가 예를 들면 구글은 이거 안 쓰려고 하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가져가서 썼는데 성공해봐요.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일종의 심리전상에서 줄을 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입구를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사파이어 랩스가 서버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을 확률적으로 낮겠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에픽한테 시장을 너무 많이 뺏겨 버린다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인텔에 쌓아놓은 트랙 레코드도 있고 어차피 AMD는 캐파 문제가 있잖아요. 네.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팔 수 없어요. 네. 네. 왜냐하면 재고는 없는 레벨이고 항상. 네. TSMC가 협조해주지 않는 한 못 만드는 거니까. 예.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뭐 사파이어 라피즈가 잘 되고 안 되고 보단 실제로는 네. 인텔이 보여준 그 가속기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그 생태에 퍼져 나가느냐. 요 저쪽에선 또 일어나고 있는 CXL 같은 걸로 네. 성공적인 솔루션이 몇 개 나오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XL 메모리 삼성이 만든 모두가 이게 필요한 건 알아요. 네. 우리 메모리 많이 필요하거든요. 음. 컴퓨터 하나 메모리 많이 달고 싶은데 네. 그걸 달아서 기존에 안 되던 무언가를 만들었느냐 서버에서. 네. 예를 들면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에 써봤느냐 요런 것들이 좀 더 챌린지라고 봐요 저는. 네네.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죠 이제. 네. 어쨌든 바꾸긴 바꾸겠죠. 그러면 서버 예. 업체들이.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시간 지나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랑 서버가 생긴 거 그 물리적인 모습은 다른데 컴퓨팅 구조는 똑같아요. CPU가 메모리를 보고 CPU 메모리. 근데 아마 그 모습이 점점 차이가 나게 변하겠죠 이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에 가깝고 이제 서버 컴퓨터들은 온갖 가속기랑 공유 메모리 이런 거 끼고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철자 통 안에 있는 캐비넷 안에 있는 전혀 새로운 거. 그렇죠. 우리는 뭐 점점 작아진다고. 예, 이런 거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제 많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개발자 옛날 IBM 있기 전에 근데 그 IBM 있던 개발자가 다 이제 그 X86으로 모였어요. 네. 그리고 암 좀 생기고 그리고 뭐지 X86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 계층이 저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이쪽 개발자랑 서버 쪽 개발자의 갭이 엄청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과거에는 이제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 덕분에 모두가 한 방향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기다리면 성능이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제 기다려도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 시대. 성능을 올리려면 분명 더 좋은 반도체를 줬는데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설계자들 입장에서 프로그래머 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거는 결국 프로그래머들이 그 다른 재능들을 많이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많은 이유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산업도 그렇고 네. 반도체도 그렇고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작자들, 그러니까 네. 설계자들과 프로그래머들과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만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는 회사 안의 목표를 그 높은 밀도 뭐 다음 시대의 미세 공정이를 맞춰 갔으면 생태계를 끌고 올 수 있었다고요. 네네. 우리 성능 좋으니까 써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고. 네. 너희가 딴 거 써봤자 1년 뒤면 따라잡힐 걸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나오는 솔루션들은 아무리 지나도 그 기존의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다고요. 그럼 분화가 일어나겠죠. 네.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 뭐 틀린 내용도 있고 맞는 내용도 있을 건데 이런 흐름을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뭘 봐야 되나.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실질적인 투자 관련 이야기가 하나 여기 숨어 있어가지고요. 아, 예. 사파이어 래피드스를 그럼 서버 업체들이 채택을 네. 하겠죠. 기존에 이제 스카이라이크를 다 뒤집어 엎겠죠. 네. 이걸로 바꾸겠죠. 그럼 가속기도 붙이고 막 그럴 거 할 건데. 그럼 램은요? 램은 DDR5 들어가야죠. 저는 사파이어 라피즈로 넘어가려는 고객들은 대부분 램 성능이 중요해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서버 업체들이 인텔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겠네, 그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최초의 DDR5 서버일 거고요. 네. DDR5는 좀 서버 관점에서 좋은 특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DDR4에서 5로 넘어가면 뭐 이건 기술 얘기인데 네. 메모리와 CPU는 그 채널이란 통로로 대화를 해요. 네. 근데 이 채널이랑은 쉽게 말하면 도로의 넓이에요. 네. 1채널이 64비트죠, 쉽게 말하면. 네. 근데 이게 사파이어 라피즈 DDR5 넘어가면 한 채널이 반으로 줄어요. 32비트로 줄었죠. 근데 대신 32비트 두 개가 따로 돌아요. 그러니까 채널의 배수는 2배고 채널의 크기는 작아졌거든요. 근데 서버들이 지금 뭘 원하냐 하면 가상화를 많이 해요. 네. 서버 가상화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서버 하나 아마존에 있으면 우리 둘이 같은 서버 안에 다른 컴퓨터가 있듯이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요런 애들의 특성은 뭐겠어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유튜브 돌리고 저는 집에서 뭐 다른 뭐 홈 서버를 돌린다. 네. 우리 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이 없죠. 네. 그러면 작은 데이터 여러 개가 오고 간다고요, 실제로. DDR4보단 DDR5가 그쪽이 유리해요. 보면. 길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예, 가느다란 길 여러 개로 여러 쪼개준 개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통로할 수 있는 아주 럭셔리한 길들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거네요. 예. 옛날에는 MT 가면 큰 방 하나 줬는데 이제는 그렇죠, 예. 다양한 방을 예, 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들어가고 싶은 방에 들어가서 지낼 수 있게. 그러니까 DDR5 같은 게 실제 서버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도 좀 좋은 특성이 많아요. 네. 아마 그래서 메모리 때문에라도 써야 되는 회사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페어 랩스 채택되는 순간 한풀이가 되겠네. 이거 우리 2년 기다렸어요. 2년 전부터 사페어 랩이 나온다. DDR5 이제 쓴다. 막 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 인텔만의 트러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 DDR5 못 샀다 그랬잖아요. 너무 비싸서. 예, 너무 비싸다는 거 의미가 뭐겠어요? 대중 안 된 거지. 많이 안 만드는 거. 어디 이슈겠어요? 그 메모리 회사가 양산이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인텔이 만들어야 같이 대량으로 만들어서 붙여주는 그런 개념 아닐까? 근데 어차피 사파이어 라피즈가 나오는 날짜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어. 미리 재고를 쌓아놔도 되잖아요. 클라이언트 안 팔려도. 계속 늦어졌잖아요. 얘네가 계속 지연됐잖아. 사파이어 랩스 나오겠다 한 게. 근데 얼더레이크도 많이 팔리잖아요, 사실. 네. 어차피 그 OEM 수요는 다 나갈 텐데. 엘더레이커 같은 경우도 DDR5 붙일 수 있는데 네. 왜 가격이 비싸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럼 그거 맞춰서 나와도 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저는 그 메모리 양산 일정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DDR5 양산이 늦는다고 하면 사파이어 라피즈는 DDR4가 안 붙어요. 그 메모리 컨트롤러도 면적이 크거든요. 네. 이제 그 얼더레이크 같은 거는 DDR4, 5 컨트롤러 다 들어 있어서 면적의 손해를 봤어요. 네. 저는 그렇게 양다리 걸친 것 자체가 메모리에서 일정을 보고 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다. 근데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은 DDR5가 스마트폰에는 이미 다 쓰이고 있잖아요. LPDDR5는 그 숫자만 갖고 완전 다른 규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스마트폰에 쓰는 DDR5와 서버에 네. 쓰는 DDR5가 전혀 다르다? 네, 그러니까 LPDDR과 DDR은 별도 스펙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이래서 저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진짜. 왜 안 돼? 이미 다 된 거 아니야?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뭐 메모리 업체들 안 좋다 막 무슨 말을 그렇죠. 해도 만약에 사파이어 래피즈의 그 판매 속도와 점유율 속도가 증가를 하면 뭐 한국의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따놓은 당상이고 볼 것도 없는 거네요. 공급만 부족하지 않다면. 뭐 그렇죠. 근데 공급 네. 부족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이제. 그거는 저는 회사들 안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한다. 예. 왜냐하면 DDR5는 일단 제가 얼더레이크 살 때는 비쌌어요. 네.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음. 분명 DDR5 들어가는 CPU는 인텔 12세대 클라이언트밖에 없는데 네. 근데 비싼 거요. 그러면은 얘네가 사파이어 라피즈 때문에 밀린 걸까? 아니면
그런 거 치고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쌌어요. 이제 DDR. 보통은 한 40% 비쌀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저는 2배 비쌌거든요. 제가 살 때. 네. 아 지금 뭐 최근에 컴퓨터 조립하는 사람들만 450만 원, 550만 원 샀음에도 불구하고 DDR5 못 달았다는 얘기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독특하니까 좀 지나치게 높아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본 거죠. 이거 메모리 회사들이 이슈도 있어서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컨펌해주는 게 그 얼더레이크의 그 컨트롤러 2개 있는 거. 그러니까 DDR5가 어쩌면 양산 안 될 때 대비해서 그런 보험을 들어놨을 거라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DDR5 양산 안 되면 얼더레이크 그냥 망한 거예요 나오자마자. 맞아요. DDR5용으로 네. 만들었으면. 네, 그럼 DOA이죠. 이거 오자마자 이제 메모리 없어 죽는 애잖아요. DDR5가 힘든 거는 미세 공정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전편에서 얘기했듯이. 그건 메모리에서 사정이겠죠. 그냥 밀렸을 수도 있고 그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왜 안 만들어요? 뭐 그냥 안에서 스케줄이 밀렸을 수 있죠. 하다 보면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그래요? 마진율이 훨씬 높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아니면 수율이 안 나올까요? 아니 근데 마진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그 제조 날짜를 못 맞출 일은 많죠. 시나리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는 그냥 스펙이고 개발 시작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심리전은 있을 거예요 아마. DDR5 최초 CPU는 언제 나올까? 막 이러고 서버는 언제 나올까? 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DDR4에 더 힘을 줬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이 얘기랑 다 무관하게 진짜로 뭐 늦을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계획일 수도 있고요. 일부러. 네. 가격을 높여야 되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어차피 지금 미세공정 나오면서 사실은 이번에 2021년 실적을 보면 네. 2018년보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네, 매출은 높죠 확실히. 마진 줄었어요. 확 줄었어요. 그만큼 물론 2018년 너무 좋긴 했지만 그 해는 제가 봤을 때 좀 미친 해였고 네. 아까 그 서버 업체들이 네. 320개가 달아야 돼 하는 뭐 이런 네.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이해는 쳐도 마진이 줄은 거를 용납하기가 지금 장비 업체들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죠. 장비빨이 너무 높아졌거든. 근데 장비빨이 높아졌다라는 건 완성 소자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만 증가했다는 건.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21년에 해보니까 비용은 엄청 썼는데 마진율은 줄어들었어. 용납하기 어려운 구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이게 좀 다 같이 회사들이 커플링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회사가 이제 한 3개 있는데 두 회사가 투자를 더 한대요. 그렇게 해서 더 했다가 망하면 괜찮아요. 그건. 남들 따라하다 망했으니까. 네네. 근데 나 혼자 거꾸로 와서 잘 되면 다행인데 이제 어차피 치킨 게임 끝났으니까. 청개구리짓 하다가 나 혼자 커지는 마켓을 못 먹으면 혼쭐이 날 거라고요. 아마. 그렇죠. 아마 뭐 그런 식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삼자 간에 서로 간에 눈치 보기 싸움에서 쉽게 못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아니면 느리게 뛰어들었을 가능성도 아니면 지연됐을 가능성도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러니까 뭐 아주 확실한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그냥 다들 비슷하게 뭐 만나서 대화할 필요도 없고 쟤는 더 잘 될 것 같대 뭐 이러면 우리도 그런가 막 이런.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설비 증설에 대한 욕구가 과거만큼 크진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지난 몇 년 동안이 어마어마했고 한편으론 또 파운드리 증설에 캐펙스 일을 들어가면 장비 회사들이 당연히 더 프라이스 요구하겠죠 메모리 쪽에. 네. 저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장비들은 공유되니까. 네. 정말 오늘은 기술적으로 깊이가 더 들어갔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작가님 붙잡고 있었던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제공의 미래의 저자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한 오늘은 진짜 기술 공조에 대한 엔지니어틱한 이야기를 해서 하셔서 아마 우리 정 작가님이 지난 시간 역사보다 이게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중에는 이거 진짜 현재 얘기잖아요. 네. 제가 잘못 아는 것도 있고요. 의견도 있고 제가 모든 소프트웨어 트렌드를 다 따라가지도 못하죠. 그거 네. 좀 그런 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보다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전 그래서 안심돼요 사실은. 어차피 모를 것이다. 훨씬 어렵지 않으실까. 잘 이해되기를 바라고 이해하고 싶으시면 1편부터 탁탁탁탁 치고 들어오시면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그게 봤는데 이해 못하면 어떡하려고. 1편부터 보면 이해된다며 막 이러면 자주 보세요. 자꾸 보시면
근데 진짜 저는 어떤 여기서 부심을 좀 느낍니다. 이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에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정인성 작가님이 사실은 EBS도 나오시고 진짜 이렇게 소매에서 부를 수 있는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거든요. 예를 들어 도매끼리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거든요. 완전히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소매하고 연결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엔지니어이시는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얘기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그걸 저희 채널에서 편성할 수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강렬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제가 또 어디서 해보겠어요 이거를. 네. 딴 데 가면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이를 물어보겠지. 그럼 저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댓글로 우리 정인선 작가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정 작가님 감사드리고 시청자들과 투자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